1억 3천만 뷰? One of the elephants. Cool thing about these guys is that they have really long. 뭐야? 코끼리가 이거 처음 봐? 진짜? 아니 코끼리가 코가 길다고 한 게 뭐야 저게? 코끼리는 코가 길죠. 자, 아까 제가 아니 뭐라고 코가 그랬어요? 짧은 코끼리를 보고 놀라는 게 히트 아니에요? 아, 그렇죠. 뭐야 이게? 약 18초쯤에 이 영상, 뭐 특별한 내용은 전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 영상이 너튜브에서 무려 조회수 약 1억 3천만 뷰를 기록. 영상 속의 남성은 너튜브의 전설로 등극했습니다. 아, 두 기자님께 너무 실망입니다. 이걸 모르시다니. 아! 나 왔어. 나 얘기도 돼? 그거지. 최초의 유튜브 아니에요? 정답. 아 진짜? 와. 아 진짜? 와 이게 진짜 나 정말 생각도 못했네. 지금의 너튜브의 인기는 상상도 못했던 시절인 2005년 4월 13일 1호 영상을 올린 주인공 바로 너튜브의 공동 창립자인 자베드 카림입니다. 오너예요, 오너. 야 창립자야. 그렇습니다. 2005년 2월 너튜브를 개설한 그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샌디에이고의 한 동물원에서 친구에게 컴팩트 카메라를 주고 영상 촬영을 부탁했고요. 본인 이름인 자베드라는 채널을 만들고 어머머. 시범 삼아 Me at the Zoo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던 겁니다. 그리고 2005년 11월 너튜브 정식 서비스가 시작됐고요. 점차 너튜브 이용객이 급증, 1인 미디어라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전 세계에서 매월 20억 명이 이용하는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 된 겁니다. 어린이 웬일이야. 자, 요새는 뭐 초등학생들이 연예인 된다 소리 안 하고 너튜브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자, 사람들은 너튜브 역사의 시작, 세계 최초의 너튜브 영상인 이 자베드의 영상에 주목을 했고요. 2018년에도 보고 2021년에도 또 보러 올 줄이야. 최초의 너튜버 성지순례하고 갑니다 라며 성지순례하듯 찾아와 댓글을 달았고요. 또 이 영상의 첫 댓글인 interesting, 이 흥미롭다 하는 댓글에도 성지순례한 사람들이 각자 소원을 적은 대댓글을 달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폭주한 자베드의 영상은 댓글만 약 1,100만 개. 와. 현재 너튜브 사상 최대 댓글 수를 기록 중이고요. 자베드의 채널도 이 단 하나의 영상으로 약 150만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채널로 등극했습니다. 자, 자베드는 과연 이 영상을 올릴 때 너튜브가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 될 줄 상상이나 했을까요? K-팝 한류 걸그룹 1호. 빌보드 차트 핫백 1위. BTS. K-팝의 역사를 새로 쓰다. 레전드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한국의 아이돌 그룹 BTS. 그런데 말입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인 1959년 미국에 진출한 1호 한류 원조 걸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더걸스 아니고요. 아니죠. 59년이라 그러는데. 아시아 최초로 미국에 진출해 1960년대 미국을 열광시켰던 걸그룹 김 시스터즈입니다. 당시 김 시스터즈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 엘비스 프레슬리, 비틀즈 등 당대 유명 스타들만 썼던 에드 설리번 쇼에 무려 20번이 넘게 출연했습니다. Music medley. Here are the Kim sisters. 심스스는 하네. 저때 이제 뭐 아셔야 되는. 근데 자신감이 와. 그러네 진짜. 오. 당시 현지 언론에서는 미국을 주름 잡는 김 시스터즈라고 보도했고요. 와. 또 동양에서 온 마녀들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미 전역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아, 근데 궁금해요. 그 시절 정말 옛날인데 어떻게 미국에 진출했으며 어떻게 인기를 얻었을까? 그때 미국 가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을 텐데. 네. 자, 이들이 한류 스타가 되는데 크게 기여를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BTS에게 방시혁 프로듀서가 있듯이 이들을 최고의 한류 걸그룹으로 트레이닝시킨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사공의 뱃노래. 목포의 눈물. 목포의 눈물을 부른 국민 가수 이난영 씨입니다. 직접 김 시스터즈를 프로듀싱했습니다. 그리고 미팔군 공연 무대에 오른 김 시스터즈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자 그 소문을 듣고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프로듀서 톰 볼이 김 시스터즈에게 러브콜을 보낸 겁니다. 여기다. 우리가 먼저 녹화한 게 아니라 네. 러브콜을 받은 거예요. 역으로 왔네요. 그렇게 1959년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 진출을 하게 된 김 시스터즈.
화려한 댄스는 물론 가야금, 장구, 기타, 색소폰, 트럼펫 등 10여 개 이상의 악기를 자유자재로 다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맹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난 아니다. 그리고 영어 가사를 자연스럽게 부르기 위해서 수백 곡의 팝송을 외웠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돌들이 받는 트레이닝보다 더욱 독하네요. 1960년대 미국의 평균 연봉이 약 2,000달러였던 시절 김 시스터즈는 주급으로만 15,000달러, 일반 직장인 주급의 약 370배에 달하는 금액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걸 한국으로 비교하면 또 얼마나 높겠어요. 그렇죠. 이쯤에서 김 시스터즈의 대표곡 궁금하시죠? 화제곡입니다. 김치 깍두기입니다. 야, 근데 한국 가사로 외국에 진출했다고요? 나 이거 그냥 한국 노래인 줄 알았는데. 그냥 한국말로 불렀구나. 자, 영어도 나옵니다. 야, 대박이다. 이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였기 때문에 저 가사에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을 저 것 당시엔 같아요. 더 그랬겠지. 60여 년 전 미국에 진출했던 최초의 한류 걸그룹 김 시스터즈. 역시 K-팝의 힘은 위대했습니다. 신우님 가라사 치킨 뼈를 봤을 때 프라이드를 먹었는지 양념을 먹었는지 모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한국인들의 소울푸드인 치킨, 프라이드 치킨과 양념 치킨 이거 모두 놓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고민되는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탄생한 진리의 주문, 반반무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양념 치킨이랑 단비를 내려주신 은혜움 대체 누구신지, 그리고 어떻게 양념 치킨이 탄생했는지 말이죠. 자, 1980년경 대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윤종계 씨. 양념을 뭉치기 세계적으로 최고. 그런데 그에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치킨을 자꾸 남기네 이거. 식어도 좀 퍽퍽하지 않고 맛있게 먹는 방법 없나? 치킨이 식으면 딱딱하고 퍽퍽해져 맛이 변하는 게 속상하셨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매일매일 새로운 레시피 개발에 몰두했었죠. 아무리 혼자 머리가 식품이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할매가 지나가면서 윤 사장 그러지 말고 물려 담겨버려 할매가. 물엿. 와, 신의 한 수다. 아, 지나가던 할머니가 이상해요. 그래서 이기다. 제가 어렸을 때 그 KFB가 들어왔는데 그게 들어와가지고 거기 있는 치킨을 먹는 게 되게 맛있는 이런 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역전된 게 저 양념 통닭 나오면서요. 양념은 없었잖아요. 자, 그렇게 여러분 치레카, 케첩, 마늘, 고춧가루, 물엿 등을 쉐킷쉐킷해서 달콤하고 매콤한 맛의 환상조화인 이 양념치킨이 탄생하게 된 거죠. 자, 비록 프라이드 치킨은 미국 거지만 그래요, 이 인정. 양념치킨만큼은 한국에서 최초로 만든 엄연한 한국 K푸드입니다. 그리고 치킨의 단짝, 치킨무 역시 윤종계 씨의 손끝에서 탄생. 치킨 무가? 이 모든 것이 그분의 덕입니다. 이거 내가 치킨 시켜서 단무지랑 먹어봤거든. 어우, 맛없어. 단무지랑은 잘 안 어울려. 김치 안 돼. 네. 이거는 무야. 그렇게 대한민국은 반반무만이의 시대를 열었는데요. 당시 양념치킨을 영접하기 위해 윤종계 씨의 가게는 하루에 50팀 이상이 대기하는 등 인산인해를 이루었고요. 그 기세를 몰아 1989년엔 원조 치킨 프랜차이즈 맥시피 치킨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최초 양념치킨의 개발자는 인증됐지만 윤종계 씨에겐 양념치킨 특허권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종계 씨가 만든 이 양념치킨 덕분에 약 30년 뒤인 지금까지 간장 양념, 마요네즈 양념, 깐풍 양념 등 다양한 양념치킨들이 등장하며 바야흐로 K치킨의 시대가 도래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인들의 입맛을 저격하며 수많은 치킨교 신자들을 양성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우리의 줄인 배와 영혼까지 달래주는 양념치킨과 그의 아버지시여, 오늘도 저희가 치맨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2018년과 2019년 중국에서 화제가 된 뉴스들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现场的各位朋友，大家好，欢迎来到新华社。我和我的搭档将为大家带来更好的新闻体验。 지금 보신 영상 속의 아나운서들은 어쩌면 수많은 현직 아나운서들,
그리고 전이의 일자리까지 위협할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요. 또박또박한 발음과 입모양, 또 자연스러운 표정과 눈 깜빡거림까지 영락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이들은 세계 1호 인공지능 AI 아나운서들입니다. 근데 이게 참 너무 사람 같으니까 저는 신기하고 와 하기보다는 소름 끼치죠. 조금 무서워요. AI 아나운서들의 탄생 과정을 보면요. 실제 아나운서들의 영상에서 목소리와 입술 모양, 표정 등을 추출한 뒤에 이걸 컴퓨터 기술로 합성, 그리고 추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학습하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탄생이 됐다고 하는데요. 언론에선 AI 아나운서들의 등장을 두고 최신 혁신 AI 아나운서 등장, 아나운서들 AI로 대체될까? 라며 놀라움과 동시에 두려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화통신에 따르면 AI 아나운서들은 인간과 달리 휴식이 필요 없어 24시간 일할 수 있으며 AI 아나운서를 통해 뉴스 제작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즉 언젠가 AI가 실제 인간 아나운서를 대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둘씩 우리가 하는 방송들의 일부 패널로 화면으로 참여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대화하는 것도 딥러닝 기술로 계속 발달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헛소리를 해야 된다니까. AI가 못 따라가게. 싸이월비가 극적으로 회생했습니다. 이랬다가 갑자기.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이 30%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해봐. 我的声音和外形脱胎于新华社新媒体中心。 이제는 뭐 우리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된 휴대폰이죠. 과연 최초의 휴대폰을 사용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1973년 4월 3일 미국 뉴욕 맨해튼의 한 호텔 앞 한 중년 남성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어이 조엘, 난 마틴이야. 지금 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건 걸세. 이게 바로 세계 최초의 휴대폰으로 건 역사적인 첫 통화였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세계 최초의 휴대폰을 만든 마틴 쿠퍼였습니다. 그리고 1973년 휴대폰 첫 개발을 알리는 역사적인 기자회견을 앞두고 마틴 쿠퍼가 전화를 건 사람은요. 사랑하는 가족, 그리운 친구가 아니라요. 라이벌 통신업체 A사의 연구원 조엘 엥겔. 진짜 뭐야. 그러니까 약 올리려고? 기자회견 직전에 라이벌사에 전화를 걸어서 염장 지르기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였죠. 근데 경쟁사 입장에서는 뭐 음질 이런 거 체크해보고 좀 많이 충격받았겠어요. 진짜로? 농담 아니고? 그런데 그 시대에 어떻게 이 휴대폰을 만들게 된 거예요? 세계 최초의 휴대폰을 만든 마틴 쿠퍼는 미국 전기기기 제조업체인 M사의 선임 연구원이었는데요. 어느 날 SF 드라마 스타트랙을 보던 마틴의 시선을 강탈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커크 선장이 사용하던 금빛 통신장치 플립탑이었다고 합니다. 플립탑을 보고 영감을 받은 마틴은 당시 40kg에 육박하던 자동차용 휴대폰 카폰 대신 평소에도 들고 다닐 수 있는 전화기 개발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카폰도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카폰. 회장님들 잘 많이 썼는데. 결국에는 이제 드라마가 영감이 돼서 이게 현실로 이루어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973년 마틴 쿠퍼는 정말로 세계 최초의 휴대폰을 탄생시켰습니다. 당시 길이 22.9cm, 두께 12.7cm, 무게 1.13kg. 그 모양이 벽돌 같다고 해서 일명 벽돌폰으로 불렸는데요. 그런데 휴대폰의 아버지 쿠퍼에게 남은 또 하나의 숙제가 있었으니 바로 휴대폰의 상용화였는데요. M사와 쿠퍼는 막대한 개발비와 시간을 투자한 끝에 무려 10년 만인 1983년 3월 피, 땀, 눈물의 결정체 다이나텍 출시에 성공했습니다. 이 최초의 휴대폰의 스펙을 읊어드리면요. 무게 450g에 30개의 전화번호 저장 가능. 뭐 지금 전화번호 30개라고 하면 무서워 보이지만 이 40년 전에는요. 이게 센세이션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35분가량 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단점이라고 한다면 초반 가격이 3,995달러. 지금 화폐의 가치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정도라는 거죠. 이 최초가 있기 때문에 최초의 휴대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스마트폰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최초치고 너무 세련돼서 좀 놀랐어요. 휴대폰에 이어서 스마트한 시대를 열어준 스마트폰. 그렇다면 이 스마트폰은 대체
누가 처음 만들었냐? 잡스? 세계 최초 스마트폰을 만든 건 통신회사가 아닌 미국의 컴퓨터 정보기기 제조업체인 아이사였습니다. 1992년 1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컴퓨터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한 사이먼이었습니다. 이 폰 하나만 있으면 통화, 메일, 팩스가 자유로워집니다. 코드명 낚시꾼이라고 불린 이 새로운 컨셉트의 모델은 개인 휴대정보 단말기 PDA와 휴대폰을 하나의 기기로 결합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낚아챘고요. 다음 날 미국 유명 일간지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보면은 뭐 저게 무슨 스마트폰이냐 싶으실 텐데요. 저게 길이 20cm고요. 무게 500g에 앞서 소개한 최초의 휴대폰처럼 작은 벽돌 같은 모양인데요. 그러나 그야말로 들고 다니는 컴퓨터 그 자체. 일단 지금 스마트폰처럼 키패드와 버튼이 없는 최첨단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우와! 손가락이나 별도의 전자펜을 사용해 터치를 했다고 하고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전화 송수신은 기본이고요. 자체 메모리 기능까지 갖춰서 주소록, 계산기, 달력, 시계, 게임 이런 기능도 사용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 이메일, 팩스 송신이 가능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심지어 네. 입력한 텍스트의 일부로 전체 텍스트를 유추하는 자동 완성 기능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러나 이 사이먼은 높은 가격에 비해 배터리의 용량은 1시간 정도에 불과했고요. 또 사용 도중에 기능이 멈추는 경우가 찾았는데요. 그래서 뜨거운 관심에도 불구하고 6개월간 약 5만 대만 판매됐고 얼마 뒤에 생산이 중단되며 최후를 맞이하게 됐다고 합니다. 우주를 비행한 최초의 모모모. 지난해 1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한 국제우주학교. 이곳에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작은 고양이 동상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고양이 동상이 세워진 사연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7년 10월 인류 최초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올린 소련. 이에 질세라 약 4개월 뒤 미국은 익스플로러 1호 발사에 성공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주전쟁. 최초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 달에 첫 발을 내디딘 퍼스트맨 닐 암스트롱이 세계 최초 타이틀을 겟하기 전에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인간을 대신해 수많은 동물들이 우주로 보내졌습니다. 당시 소련과 미국이 각각 개 라이카, 침팬치, 햄으로 잇따른 우주 동물 실험에 성공하자 프랑스도 여기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지금까지 우주에 보내지 않은 동물을 세계 최초로 보냅시다. 그렇게 선택된 동물이 바로 고양이. 만약 성공하게 되면 이 고양이가 세계 최초의 우주묘가 되는 거네요. 우주묘. 그렇습니다. 그렇게 퍼스트 캣을 만들기 위한 지옥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훈련해야지. 첫 번째 훈련은 소음 훈련. 고양이들은 로켓 발사 소리와 우주의 강한 소음 등을 견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음을 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이 소음. 이런 소음을 계속 소음이네, 들려주는 소음. 야, 이걸 견뎌내야 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 원심 불리기 훈련. 우주선이 대기권을 벗어날 때 엄청난 중력 가속도를 겪게 되는데 이때 혈액이 한쪽으로 몰리면서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훈련인데요. 이게 쥐샥이잖아요. 그렇죠. 중력 가속도에 적응하기 위해 고양이들은 간신히 몸만 들어가는 원심 불리기 안에서 수십 바퀴를 도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 높은 우주 비행 훈련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한 군계 일묘. 고양이는 바로 검은색과 흰색이 섞인 암고양이 펠리세트였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963년 10월 18일 펠리세트가 탄 로켓이 우주로 발사됐는데요. 펠리세트는 지구에서 약 156km 떨어진 대기권까지 15분간 비행했고요. 5분간의 무중력 비행까지 성공한 뒤 분리된 캡슐을 타고 사하라 사막에 안착했습니다. 그렇게 펠리세트는 우주 비행에 성공한 최초의 고양이가 됐습니다. 안전하게 돌아온 거죠?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기만했네. 대단하다. 아 근데 사실은 대단한 고양이인데 이게 사실 라이카만큼 많이 알려지진 않았거든요. 그러게. 왜 몰랐을까요? 우리가? 네. 사실 2년 전인 1961년에 이미 소련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우주비행에 성공한 뒤였고요. 무엇보다 펠리세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는데요. 우주비행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하기 위해 3개월 만에 안락사시켰던 거죠. 너무했다. 그리고 2017년 영국의 한 광고 기획자가 펠리세트 동상 만들기 프로젝트를 제안했고요. 지난해 1월
프랑스 국제우주학교에 고양이 펠리세트 동상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